조선 선조대 이름 높았던 명재상, 오성 이양복의 젊은 시절 기이한 체험담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할 뿐 아니라 겁이라는 감정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고 어른들조차 두려워하던 귀신 이야기를 들을 때면 오히려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더 들려달라 졸라댔습니다. 또한 무덤가나 절간에도 혼자 들어가 장난을 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성정이었기에 그가 훗날 실제로 귀신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단순한 괴담이 아닌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는 전설로 남게 되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장대비가 처마를 때리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울리고 있었지만 항복은 그런 소란을 아랑곳하지 않고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순간은 갑작스레 깨지고 말았죠. 삐걱하고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항복은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췄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것은 뜻밖에도 앳된 소녀였습니다. 젖은 치마자락이 바닥을 스치고 물기 어린 머리카락이 어깨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마치 말을 잃은 인형처럼 항복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천둥이 멀리서 울리고 방 안의 촛불이 희미하게 흔들렸지만 말이죠. 항복은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소녀를 잠깐 쳐다본 뒤 다시 책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소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다가 마치 안개가 거치듯 서서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항복은 그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책장을 다시 넘기며 곧 잊은 듯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 또다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그 기묘한 장면이 또다시 재현되었습니다. 번개가 창호지를 스치듯 번쩍이고 천둥이 요란하게 울리는 가운데 방문이 다시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그 소녀가 조용히 들어섰죠. 이번에는 온몸이 비에 흠뻑 젖은 채였고 방 안의 기운까지 눅눅하게 적시는 듯한 무거운 공기를 머금은 채였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이 이항복을 바라보았고 그 정적인 눈빛에 항복조차 책장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넌 대체 누구냐? 지난번에도 왔었지 않느냐? 그때도 말없이 사라졌지. 소녀는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이웃에 사는 무당입니다, 도련님. 낮에는 그저 조용히 지내지만 밤이 되면 가끔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손님들을 모시는 일을 하지요. 사실 지난번에도 잠시 찾아왔었는데 도련님께서 너무 태연히 책을 읽고 계시길래 차마 말을 걸지 못했답니다. 무당이라 했느냐? 그것도 이 깊은 밤중에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도대체 무슨 연유로 찾아온 것이냐? 무당은 고개를 숙였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모시는 분께서 도련님을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오랫동안 기회를 엿보아 오셨지만 오늘처럼 달빛이 맑고 빗소리가 깊은 밤이 가장 알맞다 하시어 이 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옵니다. 항복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조금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 모시는 분이라 함은 혹시 산 사람은 아니겠지? 소녀는 눈을 들어 항복을 또렷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이승의 분이 아니십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그분의 혼령을 모셔오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 같았으면 당장 소리를 지르고 도망쳤을 일이었지만 이항복은 오히려 흥미를 느꼈습니다. 마침 심심하던 차다. 어서 모셔오너라. 소녀는 공손히 허리를 숙인 뒤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치맛자락이 문턱을 스치며 사라지고 곧 이어 비도 잠잠해졌습니다. 그 후 방 안에는 맑은 달빛이 고요히 스며들었고 이항복은 조용히 책을 덮고 홬마루로 나가 밤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문득 앞에 낯익은 실루엣이 서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뒤에 또 다른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검푸른 밤 안개를 뚫고 모습을 드러낸 이는 눈매가 또렷하고 오뚝한 콧대, 붉은 띠를 맨 푸른 도포 차림의 젊은 장부였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없이 깊은 사연을 간직한 듯 가만히 이항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인간과 귀신의 경계를 아슬하게 걸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항복은 겸손히 손을 모으고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승과 저승은 경계가 뚜렷하거늘 어찌 저를 찾아오셨는지요? 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생전에 복성군 임이라 하오. 중종의 아들로 경빈박 씨의 소생이요. 복성군. 항복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복성군은 오래전 중종시대의 참혹한 음모에 휘말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비운의 왕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종 22년 사자의 처소에서 벌어진 괴이한 사건이 그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세자의 방 안에서 사지가 잘린 채 검게 그을린 쥐 3마리가 발견된 것이었죠. 마침 세자가 쥐띠라는 이유로 이 섬뜩한 연출은 곧 세자를 저주하려는 고의적인 주술 행위로 해석되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누군가가 세자를 해하려 한다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경빈박 씨와 그녀의 아들 복성군의 소행이라는 조작된 죄명으로 이어지고야 말았죠. 사실 그것은 김한로 일파가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꾸민 모함이었습니다. 복성군은 무죄를 외쳤지만 위조된 증거와 대신들의 무고 속에 패서인이 되고 끝내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이 모든 것이 김한로와 그의 아들 김희의 계략이었음이 밝혀졌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은 뒤늦게 드러나 복성군의 신원은 회복되었죠. 나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저승에서도 그 한을 풀지 못한 채 떠돌고 있어. 수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려 했으나 하나같이 겁을 먹고 도망치거나 실성한 듯 굳어버리기 일쑤였어. 이승의 인연이라곤 이제 없는 줄 알았는데 그대는 달랐어. 나이는 어리지만 눈빛에 기계가 서려 있었고 태도에는 겸거함이 없었지. 무당 아이가 그대의 이름을 말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을 품었어. 항복은 정중히 물었습니다. 허면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이처럼 험한 밤에 저를 찾아오신 것입니까? 복성군의 눈빛이 달빛 아래서 천천히 번졌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나의 죽음. 그것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백성들이 진실을 모르고 여전히 우리를 세자를 저주한 역적이라 여긴다면 나는 아직 이승에서의 한을 풀지 못해 저승으로 떠나지 못할 것이요. 억울한 호는 저승으로도 못 가는 법이니. 항복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폐하, 두 분께서 당하신 일은 조선 팔도에 두루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도 억울한 옥사라 불리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마저도 그 사건을 되돌아보며 안타까워하고 서민들 또한 우물가에서 주막에서 그 이야기를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졌습니다. 억울하게 간 왕자님이라 부르며 제삿날마다 조용히 촛불을 켜는 이도 있을 정도지요. 폐하의 억울함을 모르는 이,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복성군의 눈동자가 달빛을 머금은 채 떨리듯 흔들렸습니다. 잠시 입술을 꾹 다문 채 말을 잇지 못하더니 마침내 두 눈가에 이슬처럼 맺힌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이승에서의 3도, 저승에서의 한도 모두가 그 한 줄기 눈물에 담겨 있는 듯했죠.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그러하다면 이제 여한이 없소. 그대가 오늘 내 마음속 깊은 한을 풀어주었소. 나는 이제야 비로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소. 복성군은 고개를 돌려 무당 소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준비한 것을 드려라. 이 은혜를 가볍게 넘길 수는 없지 않느냐. 소녀는 조심스레 쟁반을 내밀었는데 그 위엔 윤기 흐르는 과일들이 가득했습니다. 변변찮은 물건이지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어 고맙소. 내 비록 육신이 없어 큰 재물을 주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오. 다만 아이를 시켜 나름 야참거리를 준비했으니 맛있게 잡수시구려. 이양복은 두 손으로 정중히 쟁반을 받았습니다. 쟁반 위에는 물기 맺힌 붉은 대추와 은은한 향을 풍기는 배,
그리고 햇빛에 간말린 듯한 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고운 손으로 정성껏 다듬어진 흔적이 역력했죠. 허허, 귀신에게조차 이리 따뜻한 정을 받다니. 이 몸이 참 복도 많습니다 그려. 이 정성이 깃든 것을 보아하니 평소에도 남을 살피고 도우시는 분이셨던 듯합니다. 살아계실 적에도 그러셨겠죠. 그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올리자 복성군은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소녀와 함께 고요히 몇 걸음 발을 옮기더니 이내 그들의 모습은 아침 안개처럼 스르르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날 이양복은 마루 한켠에 고요히 놓인 과일 쟁반을 한참이나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운 손길로 정성스럽게 정돈된 붉은 대추앞에 밤은 마치 방금 전까지도 누군가 그 자리에 있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생생했죠. 하지만 쟁반 주인은 간데없고 방 안은 달빛만이 쓸쓸히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밤, 이양복은 입술을 앙다문 채 그 자리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복성군의 홀령도 무당 소녀도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항복은 이 기이한 만남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가슴에 묻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수십 년이 흐르고 말년의 항복이 귀양지 북청에서 적막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찾아온 손님 동학 이한눌에게 술잔을 건네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심심풀이로 하나 들려주리다. 헛된 꿈이었다고 치고 들어보게. 그 말과 함께 항복은 오래전 그 밤의 이야기를 마치 먼 옛 전설처럼 꺼내놓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